그래도 먹긴 먹어야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혼자가 되었는지요.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끊어냈고, 그 뒤로 저는 살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버림받았다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저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보려 합니다. 한때 저는 성실함이 무기라고 믿은 사람이었어요. 작은 가게지만 꾸준히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아내도 아들도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거래처가 연달아 부도가 나더니 대출이 겹겹이 쌓이고 카드 연체가 붙고 직원들 월급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장부를 붙잡고 숫자를 맞춰봤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자리처럼 멀어져 있었어요. 무너지는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어요. 평소엔 잘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식탁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당신만 괴로운 줄 아냐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저는 그저 계산기만 두드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내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긴 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던 그 순간 제 등뼈가 뚝 하고 부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아들은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잃은 자식의 절규였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 절규조차 견딜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저를 찌른 게 아니라 제 자존심이 먼저 저를 무너뜨렸어요. 아들은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례 뒤에도 가게가 정리될 때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요. 하지만 저는 점점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여줄 얼굴이 없어서였습니다. 무너진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에게 들키기 싫었어요. 그게 마지막 체면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보고만 있었어요. 받으면 뭐라고 하지? 도와달라고 말해야 하나? 머릿속이 엉켜버리자. 이상하게도 그 순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눌렀어요. 휴대폰 화면에서 아들 이름이 사라진 순간 마치 아들이 저를 버린 듯한 허무함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버린 건 아들이 아니라 저였으니까요. 제가 스스로 끊어버린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날 버렸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어요. 그 말이 더 견딜만 했기 때문에요. 그날 밤,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쥔 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놓아버린 거구나. 그러면서도 정작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송장처럼 무거운 체면 하나가 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손으로 아들과의 마지막 끈을 잘라내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지운 뒤로 저는 더 깊은 구멍 속으로 떨어졌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건 빚 독촉장과 텅텅 비어있는 통장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다는 사실도 실감이 안 났는데 삶 전체를 들여다보니
어디 하나 멀쩡한 데가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했어요. 일용직도 알아보고 동네 경비 자리도 알아봤는데 나이 때문에 번번이 밀렸습니다. 며칠씩 공고문만 바라보고 돌아오는 일이 반복됐어요. 저를 불러주는 곳이 이렇게 없구나 싶으니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 서러움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연락하면 되는 걸. 하지만 그게 그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버지로서 실패했다는 말을 제 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 제가 무너졌다는 걸 완전히 드러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체면이라는 게 별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체면 하나를 지키겠다고 제 삶을 더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궁핍해졌어요. 집 안에 있던 가구는 하나둘 팔려 나갔고 전기세가 밀려 밤에는 불을 최소한으로 켰습니다. 끼니도 줄여가며 버티기 시작했어요. 하루 한 끼 먹을까 말까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버티는 게 낫지. 아들에게 손 벌릴 순 없지. 그 말이 제 존엄을 지켜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존엄이 아니라 고집이었고 고집이라기보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오래된 반찬 가게에서 저 값싼 김치 한 봉지를 사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다리가 푹 꺾이더라고요. 잠깐 벽에 기대 서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지키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 질문도 금방 밀어냈어요.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버티기 위해서요. 제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누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밀어내고 아들 생각이 나도 고개를 돌리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됐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정말 혼자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버티는 게 어른다운 거야. 자식 앞에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이 정도는 견뎌야 아버지지. 그 말들이 제게 용기를 준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존엄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저 무너진 제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존엄이라고 착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과 가족과 아들과 그리고 제 자신과도 서서히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점점 궁해지면서 저는 어느 순간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하루 한 끼로 버티는 일도 한계였고 어지럼증이 잦아지면서 몸에서도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밤 부엌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손에 쥔 빈 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에도 아들에게 전화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TV 뉴스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안내 자막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았는데 그 자막이 왠지 오래 눈앞에 남았어요.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국 저는 주민센터 앞을 서성이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센터 건물이 보이는 횡단보도 앞에서 2번이나 발을 돌렸어요. 나는 수급자가 아니다. 나는 아직 버틸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번째 방문이 되어서야 문 앞까지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마치 제 삶 전체가 누군가에게 들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히 어깨도 움츠러들고 안내 표지판조차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이 밝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묻는데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아프게 들리던지요. 마치 누군가 제 처지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필요한 서류를 차분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신청서 한 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 종이 위에 가족관계라는 칸이 있었어요. 저는 그 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들이라고 적을까 말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들은 살아있고 제 자식이 맞는데 몇 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은 제가 그 칸에 그 이름을 적는다는 게 왜 그렇게 가슴이 저렸는지 모르겠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아드님과는 따로 거주하시나요? 저는 잠시 숨을 들이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 연락이 끊긴 지 좀 됐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끊긴 걸 말하는 건지 제가 먼저 끊어놓고도 그 사실을 남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절차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설명보다 신청서 상단에 적힌 단어에 눈이 계속 꽂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 단어가 왜 그렇게 크고 무겁게 보이던지요. 마치 제 이름 대신 그 단어가 새겨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한참 동안 창구 앞에 앉아 있었어요. 부끄러움도 있었고 현실이 이렇게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살아야 하잖아.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제 삶에서 처음으로 수급자라는 단어를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부끄러움보다 먼저 든 감정은 살아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나니 마음 한쪽이 푹 꺼지는 것처럼 가라앉았어요.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직원분은 친절했어요. 절차를 안내해주고 다음 주부터 수급비가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센터 문을 나서는 순간 제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긴 여정을 혼자 걸어온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 수급비가 들어왔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그 작은 금액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참 묘했어요. 살 수 있다는 안도감과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현실이 한꺼번에 가슴을 쳤습니다. 예전엔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겨우 숨을 잇는 처지가 됐다는 게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할지 모를 만큼 복잡했어요. 그래도 저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거든요.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했습니다. 작은 마트에 들렸어요. 몇천 원짜리라면 두부 한 모, 작은 야채 몇 가지를 카트에 담으면서도 괜히 이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 금액이 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누가 알까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현실을 인정하더군요.
며칠 굶다시피 했더니 허기가 뼛속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이는 동안 저는 멍하게 라면이 풀어지는 모양만 바라봤어요. 김이 올라오는 걸 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이 한 끼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된 건가? 그 생각이 들자 울컥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국물을 입에 넣었는데 왜 그렇게 맛있던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체면보다 먼저였어요. 아들의 번호를 지우던 날에는 부끄러움이 저를 짓눌렀다면 그날 라면 한 그릇을 먹는 순간에는 그래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통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 통장은 초라했지만 제게는 마지막 생명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아들에게 손 벌리는 것보다 이게 낫다. 그래도 내 두 발로 버티는 거니까. 그 말이 얼마나 애써하는 자기 위로였는지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연락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제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배가 조금 따뜻해지자 저는 아주 작은 결심을 했어요. 오늘은 먹었다. 내일도 먹자. 살아보자. 일단은.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수급비로 하루를 또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건 부끄러움보다 가장 인간적인 본능이었어요. 수급비로 끓여 먹은 라면 한 그릇이 제게 이상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허기진 배가 조금 따뜻해지자 그동안 꾹 눌러 담아두었던 생각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빈 그릇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붉어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왜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하고 말하던 그 표정이 그대로 밀려왔습니다. 그 말이 비난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제 귀가, 마음이, 삶이 모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몇 번이나 연락을 했는지도 기억이 흐릿해요. 전화를 받을 수 있었어요. 문자를 보낼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외면하기만 했습니다. 그 사실이 식탁 앞에서 갑자기 저를 찔러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킨답시고 아버지로서 마지막 남은 체면을 붙든답시고 아들과의 마지막 끈을 제가 먼저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아들이 날 버렸다고 스스로를 속여왔던 거였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바로 아버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건 참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어렵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어렵고 무너졌다고 말하는 건 더 어려운 자리였어요. 제가 아버지라는 이유로 지키려 했던 건 존엄도 아니었고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끄럽다는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제가 지키려 했던 아버지라는 자리는 오히려 아들과 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라면 약한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 아들에게 손 벌리면 끝이다. 그런 말들이 제 어깨 위에 돌처럼 얹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돌을 누가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올린 거였습니다. 아들이 제 삶을 외면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먼저 문을 걸어 잠갔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니 마음이 더 아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조심스럽게 제 책임을 바라볼 용기가 조금은 생기기도 했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은 무겁고 그 무게 때문에 저는 제 감정도 제 현실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고 더 외로웠던 거였어요. 식탁에 놓여있는 빈 그릇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그릇 하나를 채우기 위해 저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비워냈던 걸까요? 존엄, 체면, 자존심, 그리고 아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건 아버지의 역할이 아니라 무너진 어른이라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아프게 울렸습니다. 수급비로 첫 끼니를 해결한 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가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예전만큼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정도였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는 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하루가 저를 누르고 지나가는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고 몸을 움직이는 일도 큰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주는 생명력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작은 불씨처럼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마다 일부러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오면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그래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엔 창밖을 보는 일조차 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길을 지나는 사람들 발소리나 옆집에서 들려오는 생활 소리들이 조금은 일호처럼 들렸습니다. 밖에 나가는 일도 늘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제 처지를 알아볼까봐, 거래처 대표들이라도 만나게 될까봐, 수급자라는 걸 눈치채기라도 할까봐, 이상하게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밖에 나간 이 사람들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다들 각자의 삶으로 바쁘더라고요. 그걸 깨닫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연습을 시작했어요.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연습이었어요. 처음에는 눈을 흘깃 보고 금방 피했지만 며칠 지나니 고개를 살짝 끄덕여 인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작은 변화가 저를 조금씩 사람 세상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이 단순한 사실이 그렇게나 큰 힘을 주는 줄 몰랐습니다. 물론 마음속의 상처나 부끄러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아들 생각은 여전히 제 가슴을 찔렀고 번호를 지웠던 날의 기억도 매일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자존심을 버릴 수 없었던 제 고집이 서로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살아야 한다는 것, 살아있어야 후회도 하고, 살아있어야 미안하다는 말도 할 수 있고, 살아있어야 언젠가 그 단절의 끈을 다시 잡을 기회도 생긴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수급자가 되었다고 삶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인정한 뒤에야 비로소 제 삶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움과 생존이 동시에 제 안에 있었고 그 두 감정이 충돌하는 하루하루였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제 하루 목표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오늘 하루를 넘기는 것, 그리고 내일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했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살아야 했습니다. 모순 같았지만 그 모순 속에서 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살아야겠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 하나로 다시 하루를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아버지였든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의 저는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수고비가 들어온 뒤 제 삶엔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하루를 넘기는 게 버거웠는데 이제는 눈을 뜨면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은 생기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안내해 줬습니다. 의료급여로 병원비 부담이 거의 사라지고 겨울철 난방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방문 요양 서비스도 연계해 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혼자는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따뜻한 국을 끓이면서 문득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들과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마주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저를 보며 아버지, 밥은 잘 드시는 거죠?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안에 걱정도, 미안함도, 사랑도 다 들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도 체면 때문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나 걱정 말고 너나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며 외면해버렸던 제 등을 아들이 얼마나 서운하게 바라봤을지 이제야 조금씩 느껴집니다. 그 장면이 김이 피어오르는 저녁 국물 위로 희미하게 겹쳐 보였어요. 참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멀어진 사이인데도 그 짧은 재회의 순간이 왜 이렇게 가슴을 아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숟가락을 천천히 들어 국을 한 입 넣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먹는다. 그리고 살아간다. 아들에게 연락할 용기는 아직 없습니다. 미안함도 두려움도 체면도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야 언젠가 다시 마주볼 기회도 생긴다는 것. 난방비 지원 통지서도 도착했어요. 작은 한 장의 종이었지만 저는 그걸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얼어 죽지 않도록 어딘가에서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는 게 묘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탁 불을 끄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됐습니다. 언젠가 아들과 다시 마주 서는 날이 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재회 순간처럼 그날이 아주 잠깐이라도 따뜻하길 그저 서로의 안부라도 물을 수 있길 조용히 바라봅니다. 수급자가 되었어도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서럽고 부끄러운 날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밥을 먹었고 내일도 살아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생기더군요. 제가 기초수급자로 지내는 지금의 삶이 완벽하진 않아도 적어도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묘하게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아버지 노릇일지도 모른다. 예전에는 가진 걸 잃을까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제가 스스로 제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아들에게 괜한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또 다른 방식의 보호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직접 해줄 용기는 없지만 제가 제 몫의 생활을 챙기고 버텨내는 지금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연습이자 아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작은 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곁에서 도와주진 못해도 적어도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책임을 지금 조용히 수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여 봅니다. 이 이야기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